평창동의 박 회장 저택은 거대한 한옥의 위엄과 차가운 현대 건축의 정밀함이 기묘하게 어우러진 공간이었다. 처마의 곡선은 수백 년의 역사를 품고 우아하게 뻗어 있었지만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마치 잘 짜인 박물관처럼 생기가 없었다. 공기마저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흐르는 듯 모든 것은 고요하고 질서정연했으며 그 중심에는 깊은 침묵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의 시간은 진숭그룹의 주가 그래프처럼 냉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흘러갔다. 그 질식할 듯한 정적 속에서 서민주는 조심스럽게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색 플라스틱 장난감 망치가 들려 있었다. 박지훈 도련님의 방은 저택의 다른 곳보다 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최고급 의료 장비들이 내는 희미한 기계음만이 살아있는 것의 유일한 증표였다. 민주는 휠체어에 앉아 미동도 없이 창밖을 응시하는 작은 소년의 다리 옆에 쭈그려 앉았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그녀는 물리치료학을 전공하던 시절 신경 반응과 근육의 미세한 떨림에 대해 배웠던 것을 떠올렸다. 몇 주 동안 지훈 도련님을 돌보면서 그녀는 가끔씩 그의 발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움찔하는 것을 목격했다. 의사들은 그것을 의미 없는 근육 경련으로 치부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것이 꺼져가는 불씨 속에서 살아남은 작은 희망처럼 보였다. 그녀는 장난감 가게에서 이 작은 망치를 샀다.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을 위한 안전하고 가벼운 도구였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플라스틱 망치로 지훈의 발목을 아주 부드럽게 두드렸다. 톡톡.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소년의 다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훈의 엄지발가락이 아주 경미하지만 분명하게 안쪽으로 살짝 구부러졌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환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발바닥을 두드렸다. 다시 한번 발가락이 반응했다. 도련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내년이 무슨 짓을 하는 게냐. 천둥 같은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민준이 고개를 들기도 전에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박진우 회장이었다. 180이 넘는 큰 키에 그는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마치 지옥의 불길처럼 이글거렸다. 민준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휩싸여 자리에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장난감 망치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다. 회장님 제발, 저는 도련님을 해치려던 게 아닙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고개를 숙였다. 박 회장의 그림자 아래서 그녀는 한없이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아들이 하찮은 하녀의 손에 농락당했다는 깊은 모욕감과 절망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해치지 않아 마비된 아이의 다리를 장난감 망치로 내려치고 있으면서 감히 변명을 해. 박진우 회장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여기가 무슨 자선 사업장인 줄 알아. 바닥이나 닦는 주제에 기적의 치료사라도 된 것 같으냐 말이다. 그의 모든 단어는 비수가 되어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름 없는 하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맹세합니다, 회장님.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도련님의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민주는 절박하게 호소했지만 그녀의 말은 박 회장의 분노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민준의 행동은 자신의 무력함을 조롱하는 행위이자 아들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모독에 지나지 않았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아들을 고칠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입 닥쳐 그의 날카로운 외침에 민준의 어깨가 움찔했다. 넌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녀일 뿐이다. 먼지 같은 존재란 말이다. 다시는 내 아들 몸에 손대지 마라. 알겠느냐? 바로 그때 복돼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방 안의 험악한 공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우아한 자태의 최유라가 와인잔을 든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름답지만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보. 그녀는 박진우 회장의 팔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그 안에는 뱀의 독이 숨겨져 있었다. 저 아이 몇 달 전부터 분수를 모르고 행동했어요. 지훈이 방 앞을 서성이는 걸 몇 번이나 봤다고요. 아마 회장님께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나 보죠. 동정심이라도 얻어낼까 해서 말이에요. 속셈이 뭔지 누가 알겠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는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공포와 억울함에 울부짖었다. 저는 절대로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진우 회장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짝살이 터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민준의 뺨에 불이 붙는 듯한 고통이 번졌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뺨을 감쌌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감히 내 집에서 나를 욕되게 하고 이제는 내 얼굴에 대고 거짓말까지 해 박진우는 포효했다. 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세계 최고의 의사들조차 고치지 못했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그의 모든 분노는 눈앞에 가장 만만한 상대인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실패를 보았고 그 그림자를 지워버리고 싶었다. 제발. 민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회장님. 저는 정말 나쁜 뜻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녀의 애원은 그의 분노에 잠식되어 버렸다. 그녀의 모든 말은 그에게 변명으로 심지어 기만으로 들렸다. 그녀의 선의는 그의 상처 입은 자존심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네가 뭘 생각하는데 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천둥처럼 울렸다. 내가 수백억을 쏟아부은 신경외과 의사들보다 네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냐? 일개 하녀인 네가 최고의 수술 전문가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거냐고. 경찰을 부르기 전에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벌이를 잃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병든 아버지를 돌볼 유일한 희망을 잃는다는 의미였다. 민준의 눈물이 굴욕감과 함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절박하게 빌었다. 제발 저를 해고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정말 도련님을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제발.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방 안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었다. 최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고 박진우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된 순간이었다. 그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려왔다. 몇 년 동안 속삭이는 것 이상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소년. 늘 유리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소년. 지은의 목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깨고 터져나왔다. 그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절박한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아, 버지. 그만 하세요. 그 작은 목소리는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민준 씨, 저 안 아프게 했어요.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분노로 이성을 잃었던 박진우 회장마저도 말을 잃고 멈칫했다. 그의 아들 박지훈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작은 주먹은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박 회장의 턱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의 분노는 아들의 귀한 울음소리 앞에서 힘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유라는 재빨리 박 회장의 팔에 다시 손을 얹으며 날카로운 미소를 지었다. 여보, 애가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저 애가 지훈이를 이용해서 회장님을 조종하게 둬서는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내용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이 작은 희망의 불씨를 어떻게든 짓밟아 꺼버려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박진우는 마지막으로 무릎 꿇은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혐오감이 가득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아들 방에 들어올 생각 마. 그는 으르렁거리듯 한 말을 뱉고는 최유라의 부축을 받으며 방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이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다. 뺨이 젖은 채 온몸을 떨며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는 바닥에 버려진 붉은색 장난감 망치를 차마 줍지 못했다. 희망의 상징이었던 그것은 이제 그녀의 어리석음과 굴욕의 증거처럼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지훈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민준 씨, 저 안 아프게 했어요. 그 한마디가 그녀가 받은 상처와 모욕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날 밤 저택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 침대 옆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 아래 박진우는 지훈의 방에 앉아 있었다.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깊은 피로감에 지쳐 있었다. 그의 아들은 깨어 있었다. 잠들지 못하고 불안한 듯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박 회장은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지훈아.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까 왜 그랬니? 왜 그 사람 편을 들었어? 박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의 마음속을 이해할 수 없었다. 수많은 밤을 아들의 침대 옆에서 보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아들의 침묵 너머를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사실이니까요. 지훈이 속삭였다. 민준 씨는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망치로 발을 두드렸을 때 저는 무언가 느꼈어요, 아버지. 박진우는 눈을 깜빡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뭘 느꼈다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의 아들이 감각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모든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이었다. 느꼈어요. 지훈은 반복했다.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 발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전에는 아무도 제 발을 움직이게 하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요. 박진우는 숨을 멈췄다. 그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 최고의 재활센터, 유럽의 저명한 전문가들, 일본의 실험적인 치료법까지. 아무 소용없었다. 모든 전문가들은 그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 완전 마비. 회복 가능성 없음. 희망을 버리라는 잔인한 선고였다. 그런데 오늘 밤 그의 아들은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의사도 치료사도 신경학자도 아니었다. 그저 바닥이나 닦던 하녀 서민준. 그가 경멸하고 뺨을 때리고 내쫓았던 그 여자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한 줄기 빛을 찾아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혼란스러웠다.
박진우는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의사들과 돈이 쌓아 올린 확신의 요새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단 하나의 단어가 천둥처럼 그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졌다. 희망. 그가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히 다시 품을 수 없었던 바로 그 단어였다.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아주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박씨 가문의 저택은 또 다른 고요한 아침을 맞았다. 높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은 어젯밤의 폭풍 같은 소동이 마치 없었던 일인 양복도의 대리석 바닥을 환하게 비추었다. 직원들은 재빠르지만 소리 없이 움직였고 박진우 회장은 서재에 틀어박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류에 몰두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복잡한 재무제표의 숫자들을 쫓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서민준에게는 뺨에 남은 희미한 통증과 멈추지 마세요 라고 외치던 소년의 속삭임이 저택의 어떤 시계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지만 머릿속은 자신이 보고 들었던 것들을 끊임없이 되짚고 있었다. 지훈 도련님의 발은 분명히 움직였다. 그리고 그는 말을 했다. 접시 밑에 몰래 숨겨두었던 작은 메모는 그가 여전히 자신의 내면에 생명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무언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소녀는 단순히 마비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런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민주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그를 돌보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기 전까지 물리치료 학도였다. 그녀는 신경이 어떻게 신호를 보내고 근육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잘못된 약물이 회복을 어떻게 억제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지 공부했었다. 그 기억들이 이제 어둠 속에서 횃불처럼 되살아났다. 그녀는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식사 후 지훈의 방을 정돈하는 일을 자원했다. 전담 간호사가 두고 간 약 쟁반을 확인할 때마다 그녀는 진통제 근육, 이완제 비타민 등은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독 눈에 띄는 주황색 약병이 하나 있었다. 라벨도 약국 이름도 복용량 안내도 없는 그저 평범한 흰색 캡슐이 들어있는 약병이었다. 그녀가 지켜볼수록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다. 지훈이 그 병의 약을 삼킨 날이면 그의 눈은 흐릿해지고 손은 축 늘어졌으며 다리는 더 차갑게 느껴졌다. 드물게 약을 걸은 날 밤이면 그의 손가락이 움찔거리고 눈빛은 더 또렷해졌다. 한 번은, 정말 단 한 번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고개를 돌리기까지 했다.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저 약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그날 저녁 복도가 잠잠해지자 민주는 약병이 보관되어 있는 주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녀는 캡슐 하나를 열어 내용물을 손수건에 쏟아부었다. 쓴맛이 나는 가루를 보고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가 아는 어떤 표준 처방약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 실험실 분석까지 필요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진통제도 아니었고 심지어 진정제도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였다. 감각을 무디게 하고 기능을 정지시키도록 고안된 무언가였다.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의 발견을 늙은 정원사인 한 기사에게 가져갔다. 이 약들요. 그녀는 손수건을 보여주며 속삭였다. 보이는 것과 달라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건 신경신호를 차단해서 지훈 도련님의 회복을 막고 있어요. 한 기사의 주름진 눈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누가 그걸 그의 음식에 넣고 있는 거지. 민준의 속이 갑자기 조여왔다.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 답은 몇 달 동안 실크 드레스를 입고 그려진 미소를 띤 채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지훈의 모든 필요를 비웃던 계모 최유라. 그의 스케줄 식사 의사를 통제하는 여자.
민준이 언젠가 몰래 엿들었던 배송과 포장에 대해 속삭이던 전화통화 속 목소리의 주인공. 그리고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항상 주장하며 어떠한 진전도 무시했던 가족 주치의 김태현 박사. 그도 한패였다. 민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그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라벨이 없는 약의 사진을 찍고 간호사가 남긴 복용 기록을 복사했으며 심지어 김태현 박사가 지훈의 움찔거림을 환상 움직임이라고 일축했을 때의 대화를 녹음하기까지 했다. 마침내 그녀는 기회를 잡았다. 다음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직원들이 모두 물러나고 방에는 박 회장 최유라 지훈 그리고 자신만 남았을 때 민준은 앞으로 나섰다. 심장이 거세게 두방망이질 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회장님, 그녀가 말했다. 제 말씀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사모님과 김태현 박사님이 지훈 도련님을 독살해왔습니다. 저 흰색 캡슐들은 약이 아닙니다. 천천히 그를 마비시키기 위해 고안된 독입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다. 박 회장의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최유라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가늘어졌다. 그녀의 미소는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네가 감히, 그녀가 씩씩거렸다. 네가 감히 나를 고발해. 증거가 있습니다. 민준이 말을 잘랐다.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사진과 기록을 꺼냈다. 모든 복용량, 모든 반응. 제가 가루를 시험해봤어요. 신경신호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지훈 도련님이 나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법도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쳐다보았다. 유라, 이게 사실이야. 순간 가면이 벗겨졌다. 최유라는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리쳤다. 와인이 하얀 식탁보 위로 튀었다. 그래 맞아. 그녀가 내뱉었다. 내가 그랬어. 저 애한테 묶여 사는 게 어떤 건지 알기나 해. 이 집의 생기를 빨아먹는 저 애를 그는 짐이야. 당신의 첫 부인을 떠올리게 하는 망가진 기념품일 뿐이라고. 희망이라는 망상에서 당신을 구해준 내게 감사해야 할 판에 지훈이 부드럽게 흐느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박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창백했다. 네가 내 아들을 독살했어.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 회장은 보안팀을 불렀고 몇 분 안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경찰관들이 저택을 급습하여 저주를 퍼붓고 몸부림치는 최율에게 수갑을 채웠다. 김태현 박사도 같은 날 밤 위조된 처방전이 든 서류와 함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다. 혼란이 가라앉자 박 회장은 민준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은 번들거렸다.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 내가 들었어야 했는데. 그리고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어. 제발 용서해 주시오. 민준의 뺨은 여전히 희미하게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제게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회장님. 그저 아드님을 위해 싸워주세요. 그는 자신을 믿어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박 회장의 시선이 지훈에게로 향했다. 아들은 몇 년 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 희망을 품은 채 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진우 회장은 다시는 침묵이나 오만 또는 배신이 아들의 거를 기회를 훔쳐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최유라가 끌려나간 후 집안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더 이상 그녀의 향수와 날카로운 속삭임으로 오염되어 있지는 않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박진우 회장은 자신의 집을 걸으면서 등 뒤에서 느껴지는 경멸의 차가운 그림자 없이 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유라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은 여전히 방들을 짓눌렀다. 지훈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연약하지만 눈을 크게 뜬 채 자신의 세상이 정말로 변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박 회장은 그날 저녁 손을 등 뒤로 깍지 낀 채 서재를 서성였다. 민준이 보여준 이미지들, 약 기록 녹음 파일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번쩍였다. 그는 김태현 박사를 집으로 들였고 최유라를 믿었다. 그동안 그의 아들은 운명이 아닌 악의로 만들어진 감옥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턱을 꽉 깨물었다. 수치심이 가슴속에서 불타올랐다. 노크 소리가 침묵을 깼다. 민준이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손을 모은 채 여전히 가정부의 평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말하기 전에 망설였다. 회장님, 잠시 괜찮으시겠습니까? 박 회장은 그녀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그녀가 이 집에 온 이후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바닥을 닦는 하녀가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구한 여자로 바라보았다. 제 분수에 넘는 말씀인 줄 압니다만 민준이 부드럽게 시작했다. 지훈 도련님은 이제 의사 이상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요. 그의 몸이 다시 느끼는 법을 상기시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박 회장의 눈이 굳어졌다. 내가 고용한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은 말을 했소. 그의 부상은 영구적이라고. 전문가들도 틀릴 수 있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 아버지에게서 그걸 봤어요. 의사들은 아버지가 뇌졸중 후에 절대 걷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올바른 운동과 끈기로 아버지는 걸으셨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걸으셨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다. 순간 그녀의 평정심에 금이 갔다. 저는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학교를 그만뒀어요. 학위도 경력도 쌓을 기회를 잃었죠. 하지만 저는 그 몇 년 동안 강의실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맹세했어요.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에게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다고요. 박 회장은 그녀를 연구하듯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슬픔과 결의의 선들을. 그는 자신의 실패 분노,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이들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생각했다. 천천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것을 말해 주시오. 그날 밤 민주는 지훈의 방으로 갔다. 소녀는 그녀가 들어서자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울음으로 부어 있었다. 그는 계모가 수갑에 채여 끌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말, 짐, 망가진 기념품이라는 어떤 아이도 짊어져서는 안 될 말들을 들었다. 민주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지훈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무서운 거 알아. 하지만 내 말 들어봐. 넌 망가지지 않았어. 넌 짐이 아니야. 넌 살아있어. 그리고 내 몸은 여전히 말을 하고 있어. 우리가 그 목소리를 다시 찾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돼. 지훈은 눈을 깜빡였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미끄러졌다. 그의 입술이 열렸다. 아플까요? 그가 속삭였다. 민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가끔은. 하지만 모든 작은 아픔은 네가 아직 여기 있다는 증거야.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장난감 망치를 꺼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망치였다. 그녀는 그의 발목을 부드럽게 두드린 다음 발바닥에 손가락을 눌렀다. 무슨 느낌이 드는지 말해줘. 지훈은 살짝 움찔했다. 차가워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차가워. 그것은 감각이었다. 진짜였고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문가에 서 있는 박 회장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시선은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몇 년 동안 그는 의사들에게 아주 희미한 신호라도 달라고 애원했다. 이제 여기 약이나 기계가 아닌 끈기와 믿음으로 전달된 신호가 있었다.
다음 며칠은 조용한 결단 속에서 흘러갔다. 민주는 지훈 도련님에게 간단한 운동을 지도했고 박 회장은 뒤에서 맴돌며 그녀가 아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나중에는 더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다. 왜 두드리는지, 왜 쓸어내리는지, 왜 소리를 사용하는지. 민주는 각 작은 자극이 어떻게 잠자고 있던 신경을 깨울 수 있는지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희망은 싹트고 있었지만 민주는 더 큰 그림을 보았다. 이 집의 독초를 완전히 뿌리 뽑지 않는 한 작은 희망의 싹은 언제든 다시 짓밟힐 수 있었다. 그녀는 행동하기 전에 동맹이 필요했다. 박 회장은 아직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두려움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 한 기사님이 떠올랐다. 수십 년간 박씨 가문을 위해 일해온 늙은 운전기사이자 집사였다. 그는 박 회장의 첫 부인과 어린 지훈 도련님을 모두 기억하는 이 집의 살아있는 역사였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차고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 한 기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주위를 살핀 후 앞치마 주머니에서 약병의 사진과 캡슐에서 나온 흰 가루를 담은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기사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긴급했다. 한 기사는 걸레질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주름진 얼굴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날카롭게 그녀를 살피고 있었다. 민주는 빠르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약병 지훈의 이상 증세, 그리고 최유라 사모님에 대한 의심까지. 한 기사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의 시선은 민준의 떨리는 손과 증거물 사이를 오갔다. 민준의 설명이 끝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나는 저 어린 도련님이 걱정되었소.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연륜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사모님은 항상 도련님의 식사와 약을 직접 챙겼지.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면서 말이오. 그의 말은 민준의 의심에 마지막 확신을 더해주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기사에게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간호사가 남긴 복용기록 사본, 그리고 김태현 박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녹음기에서 김 박사의 오만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건 그냥 의미 없는 경련입니다. 서민준 씨,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합시다. 회장님께 헛된 희망을 심어주지 마시오. 한 기사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 모든 것을 회장님께 보여드려야 하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준이 고백했다. 회장님은 너무 분노해 계시고 제 말을 믿어주실지. 한 기사는 고개를 저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저녁 식사 때 그들이 모두 한자리에 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를 노려야 하오. 진실은 때로 가장 극적인 무대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법이지. 그의 조언은 민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어서 진실의 조각들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박씨 가문의 식당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수정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자기로 된 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진 갈비찜과 각종 전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은 그 화려함과 대조적으로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다. 박진우 회장은 말없이 식사에 집중하려 애썼고 최유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아한 미소를 띤 채 와인을 마셨다. 휠체어에 앉은 지훈만이 불안한 눈으로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최유라의 지시로 다른 하인들이 모두 물러났다. 식당에는 오직 4사람만 남았다. 바로 그때였다. 민주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단호했다. 그녀는 박진우 회장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박 회장과 최유라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로 향했다. 회장님.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쇠처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무슨 짓이냐? 당장 일어나지 못해. 하지만 민준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을 이었다. 지난 몇 달간 사모님과 김태현 박사님이 지훈 도련님을 독살해왔습니다.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포크가 접시 위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음을 냈다. 뭐라고?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최유라의 얼굴에서 우아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살기 어린 빛으로 가늘어졌다. 그녀는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이 애가 드디어 미쳤나 보네. 여보, 저 애가 하는 말 들었어요. 해고당할 위기에 처하니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람을 모함하는군요. 증거가 있습니다. 민주는 최유라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 박 회장 앞의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다. 라벨 없는 주황색 약병에 사진 캡슐 안에 흰 가루, 그리고 간호사의 복용기록 사본이었다. 이것이 도련님이 매일 드시던 약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을 보시면 이 약을 드신 날마다 도련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경 반응이 둔해지고 미세한 움직임도 사라졌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과 기록들을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불신으로 창백해졌다. 최유라는 여전히 평정을 가장하려 애썼다.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저런 종이 쪼가리들이 어떻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저 애는 의사도 아니잖아요. 뭘 안다고 저러는 건지. 그녀의 목소리는 높고 날카로워졌다. 그녀의 불안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놓았다. 작은 녹음기였다.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식당 안으로 김태현 박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건 그냥 의미 없는 경련입니다. 회장님께 헛된 희망을 심어주지 마시오. 녹음이 끝나자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김 박사의 목소리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민준의 말을 의도적으로 묵살했다. 박진우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곳에는 차가운 분노와 끔찍한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유라, 이게 다 사실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바로 그 순간 최유라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와인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다. 붉은 와인이 하얀 식탁보 위로 쏟아지며 마치 피처럼 번져나갔다. 그래 맞아. 그녀는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그랬어. 속이 시원해. 저 애한테 평생 묶여서 사는 게 어떤 기분인지 당신이 알기나 해. 이 집의 모든 생기와 당신의 관심을 개걸스럽게 빨아먹는 저 짐 덩어리. 저 애는 당신의 죽은 첫 부인을 떠올리게 하는 망가진 유령일 뿐이라고. 그녀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다. 당신은 나에게 감사해야 해. 희망이라는 지긋지긋한 망상에서 당신을 구해주었으니까. 저 애가 다시 걷기라도 하면 진숭그룹의 후계자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내 미래는 우리가 낳을 아이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고. 그녀의 외침은
탐욕과 질투, 그리고 뒤틀린 사랑의 고백이었다. 그녀는 박진우를 사랑했지만 그의 과거와 그의 아들을 증오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지훈이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소리에 박 회장은 정신을 차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슬픔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떤 말로도 이 끔찍한 배신을 표현할 수 없었다. 방 안은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다. 박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보안팀과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쳤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식당으로 들이닥쳤고 그 뒤를 이어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다. 최유라는 저주를 퍼부으며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그녀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발악하는 짐승 같은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이 손 놔. 내가 누군 줄 알고. 여보 제발 저의 말만 믿지 마세요. 하지만 박진우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울고 있는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경찰관들이 최유라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같은 시각 다른 경찰팀이 김태현 박사의 병원을 급습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조된 처방전과 최유라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들의 추악한 공모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혼란이 지나가고 식당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숨막히는 침묵과는 다른 모든 것이 파괴된 후에 공허한 침묵이었다. 박진우 회장은 천천히 민준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가 당신을 오해했소. 당신의 뺨을 때린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그는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다.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뺨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제게 용서를 구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금은 아드님을 위해 싸우셔야 할 때입니다. 도련님은 자신을 믿어줄 아버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에 박 회장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을 품은 채 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박진우 회장은 가슴속 깊이 맹세했다. 다시는 그 어떤 침묵이나 오만 혹은 배신이 자신의 아들이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아들의 미래를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진실은 밝혀졌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최유라가 수갑에 채워져 끌려나간 후 박씨 가문의 저택에는 기이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녀의 향수와 날카로운 속삭임으로 오염되었던 공기는 이제 맑아졌지만 그 자리는 죄책감과 불확실성이라는 무거운 침묵이 대신했다. 직원들은 발소리를 죽여 걸었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화려한 저택은 마치 주인을 잃은 거대한 유령선처럼 고요하고 스산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부서져 있었다. 박진우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 갇혀 지냈다. 성공한 기업가의 상징들 벽을 가득 메운 표창장 육중한 원목, 책상 도시에 정형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창문 이글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무력했다. 그는 아내의 배신, 아들의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곱씹었다. 그는 자신이 내리쳤던 민준의 뺨을, 그녀의 눈에 고였던 굴욕과 슬픔의 눈물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 권력이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오히려 그것이 아들을 탐욕의 표적으로 만들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불신하고 이름 없는 하녀의 말을 묵살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아들을 독이 든 감옥에 더 오래 가두었다.
죄책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의 내면을 헤집었다. 그는 한 기사를 통해 서민준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다. 민준은 길고 적막한 복도를 걸어가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이제 그녀의 역할도 끝난 것일까? 박 회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 그녀를 해고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가정이 산산조각 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일까? 서재의 육중한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든 그녀는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들어오게. 문 안에서 낮고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박 회장은 창가의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그는 돌아서지 않은 채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담겨있던 권위나 분노 대신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어젯밤 잠을 한숨도 못 잤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제대로 마주보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완벽하게 관리되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일개 하녀가 아닌 자신의 가장 끔찍한 실패와 동시에 유일한 희망을 목격한 한 인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사과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처럼 느껴졌다. 내가 틀렸소. 그는 간신히 말을 뱉었다. 나는 내 아들을 지키지 못했고 진실을 말하려는 당신을 모욕했지. 나는 당신에게 결코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소. 그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내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평생 동안 거의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자존심 강한 재벌 총수로서 자신보다 한참 어리고 신분도 낮은 그녀를 향해 아주 살짝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행동은 어떤 긴 사과의 말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민주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뺨의 통증도 마음의 상처도 그 짧은 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도 피해자이십니다. 그녀의 말에 박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약한 안도감이 스쳤다. 아니, 나는 방관자였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묻겠소. 당신이 옳았소. 지훈이의 발가락은 움직였고 내 아들은 감각을 느꼈지. 제발 내 아들을 구할 수 있겠소. 당신이 가진 지식으로, 당신의 경험으로. 지훈이를 도울 방법이 있겠냔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민주는 그의 절박함 속에서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붙잡고 기적을 바라며 매달렸던 자신의 모습.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만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죠.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평생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기껏해야 휠체어에 앉는 게 전부일 거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강한 의지가 공존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동원했습니다. 매일 아버지의 굳은 팔다리를 주무르고 관절을 움직여주고 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어리석다고 헛된 희망을 품고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몇 달이 지나고 아버지의 손가락이 처음으로 제 손을 맞잡아 주었을 때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완벽하게 회복하지는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두 발로 다시 일어서서 제 부축을 받으며 집 안을 걸으셨습니다.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아버지는 해내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 회장을 바라보았다. 전문가들도 틀릴 수 있습니다, 회장님. 지훈 도련님에게 지금 필요한 건 값비싼 치료법이나 새로운 약이 아닙니다. 도련님은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아주 작은 변화도 기적으로 여겨줄 사람. 그의 몸이 다시 말하는 법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을 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은 박 회장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진단서 뒤에 숨어 아들의 잠재력을 보려 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이오. 그러니 제발 내 아들을 포기하지 말아주시오. 그날 밤 지훈의 방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흘렀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이었고 절망이 아닌 희망이었다. 민주는 지훈의 휠체어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에는 며칠 전 그녀에게 굴욕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붉은색 플라스틱 망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지훈에게 보여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지훈아, 무섭지 않아. 그냥 작은 장난감일 뿐이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불안해 보였지만 동시에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민준의 얼굴과 망치 사이를 오갔다. 민준은 먼저 자신의 손등을 망치로 가볍게 두드려 보여주었다. 봐, 전혀 아프지 않지. 그냥 이렇게 살짝 신호를 보내는 거야. 일어나, 이제 잠에서 깰 시간이야 하고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따뜻해서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녀는 지훈의 얇은 담요를 걷고 창백하고 앙상한 그의 다리를 드러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그의 발목부터 무릎까지 천천히 쓸어 올렸다. 내 다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 지훈아. 네 몸의 일부야. 우리가 오랫동안 말을 걸어주지 않아서 잠시 잠들어 있었던 것뿐이야. 그녀의 손길은 전문적이고 섬세했다. 그녀는 근육의 위치와 신경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다시 망치를 들었다. 그녀는 지훈의 발목을 아주 부드럽게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게 두드렸다. 톡톡.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민주는 숨을 참은 채 지훈의 발을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실망하지 않고 이번에는 발바닥에 움푹 파인 곳을 조금 더 확실하게 눌러주며 두드렸다. 느껴지니? 지훈아, 아주 작은 느낌이라도 괜찮아. 지훈은 눈을 감고 모든 신경을 발끝에 집중했다. 그의 작은 얼굴이 미미하게 찡그려졌다. 그의 입술이 살짝 열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차가워요. 그 한마디. 그저 평범한 단어였지만 그 순간 그 방 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의 소리였다. 그것은 근육 경련이 아니었다. 상상도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감각이었다. 그의 뇌가 신호를 보냈고 그의 신경이 그 신호를 전달했으며 그의 피부가 그것을 느낀 것이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차가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지금 차갑다고 느낀 거야. 지훈은 천천히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도 놀라움과 기쁨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조용히 열려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박진우 회장은 문께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차가워요 라는 말을 똑똑히 들었다.
몇 년 동안 그는 의사들에게 단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라도 제발 찾아달라고 애원했었다. 수백억 원의 돈과 전 세계의 의료기술로도 얻지 못했던 그 신호를 지금 이 순간 한 젊은 여자가 낡은 장난감 망치 하나로 이끌어낸 것이다.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는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참았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회한과 미안함, 그리고 너무나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슴 벅찬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아들의 작은 속삭임 한마디에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박씨 가문의 저택에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규칙성이 자리 잡았다. 그것은 분 단위로 짜인 재벌가의 엄격한 일과가 아닌 희망을 향한 조용하고 끈질긴 노력의 리듬이었다. 매일 아침과 오후 서민주는 박지훈 도련님의 방에서 그를 위한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고 박진우 회장은 더 이상 서재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방 한쪽에 놓인 안락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의 모든 움직임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민주는 체계적이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사용했던 낡은 노트를 꺼내 매일의 치료 내용과 지훈의 반응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녀의 도구는 소박했다. 붉은색 장난감 망치, 부드러운 청화 거친 솔, 그리고 따뜻한 물과 차가운 얼음이 담긴 작은 그릇들. 그녀는 지훈의 감각을 깨우기 위해 다양한 질감과 온도를 사용했다. 그녀의 손길은 전문가처럼 정교하면서도 상처 입은 작은 새를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초반의 진전은 더디지만 분명했다. 따뜻해요. 간지러워요. 지훈의 입에서 나오는 작은 속삭임들은 박 회장에게 그 어떤 사업 성공 소식보다 더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는 아들이 감각을 묘사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자신의 마음속에 새겼다. 그는 민준이 노트를 쓰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작은 수첩을 꺼내 아들의 반응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방관자에서 학생으로, 그리고 마침내 동반자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민주는 지훈의 무릎 반사 신경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그녀는 장난감 망치로 무릎 바로 아래의 특정 지점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전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미미한 근육의 떨림만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톡 하고 망치가 닿는 순간 지훈의 다리가 아래로 툭 하고 뻗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경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반사작용이었다. 신경이 뇌를 거치지 않고 척수에서 직접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보셨습니까, 회장님? 민주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박 회장을 돌아보았다. 박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앞으로 다가왔다. 방금 저건 뭐였어?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떨렸다. 반사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민준이 설명했다.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신경 고속도로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는 신호예요. 어딘가에 길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지훈 자신도 놀란 듯 자신의 멋대로 움직인 다리를 신기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방 안의 공기를 햇살처럼 따뜻하게 만들었다. 박 회장은 감격에 차서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잘했다, 아들아. 아주 잘했어. 그는 아들을 칭찬했지만 그의 눈은 민준을 향한 깊은 경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기적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저택의 모든 사람이 이 기적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었다. 주방과 세탁실 구석에서는 불만에 찬 속삭임들이 오갔다. 최유라 사모에게 충성했던 일부 고참 하녀들은 민준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그들에게 민주는 운 좋게 회장의 눈에 든 분수를 모르는 어린애에 불과했다. 그들은 민준의 노력을 쇼라고 폄하했고 그녀의 희망을 거짓이라고 비웃었다. 저 애가 하는 것 좀 봐. 장난감 망치 하나 들고 와서 의사행세는 어차피 걷지도 못할 애한테 헛된 희망만 심어주고 있잖아. 어느 날 오후 민주는 탕비실을 지나가다 자신에 대한 험담을 우연히 엿들었다. 회장님이 저 애한테 홀딱 빠져서는 이러다 저 애가 이 집 안주인 노릇이라도 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냐. 그 말들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민주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분노와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들과 싸우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기나 질투에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싸움이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노트에 오늘의 일을 기록했다. 무릎 반사 반응 성공, 신경 연결 가능성 확인. 그녀는 부정적인 말들 대신 긍정적인 사실에 집중했다. 그날 밤 유난히 길고 힘든 치료 세션이 끝난 후였다. 지우는 피곤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조용한 숨소리만이 감돌았다. 지우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민준의 옷소매를 약하게 잡아당겼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 씨, 그가 속삭이듯 불렀다. 민준은 그의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네, 도련님. 왜 그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친 하루의 끝에서도 여전히 다정했다. 지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어린 눈에는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희망과 그 희망의 무게만큼이나 큰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제가 정말로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서 금방이라도 부서져 버릴 것 같았다. 민준의 목이 맸다. 그녀는 섣부른 거짓말로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이 어린 소녀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거짓 속에서 살아왔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된 약속이었다. 그녀는 그의 작은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정직함에 지훈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이건 약속할 수 있어요. 민주는 말을 이었다. 만약 지훈 도련님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도 함께 싸울 거예요. 도련님이 내딛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넘어지면 같이 일으켜주고 힘들면 같이 쉬어갈게요. 우리는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의사의 진단보다 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결과에 대한 약속이 아닌 과정에 대한 맹세였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자신의 싸움을 함께 해주겠다는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한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가 흐느끼며 대답했다. 같이 싸울래요. 문가에 기대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박진우 회장은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시울도 뜨거워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복도를 걸어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아들에게 바로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치료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건 없는 믿음과 헌신 바로 사랑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들의 다리뿐만 아니라 꽁꽁 얼어붙었던 자신의 마음까지도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노트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지훈 도련님이 나에게 물었다 다시 걸을 수 있을지를. 나는 그와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희망은 이제 나의 희망이기도 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의 길은 멀고 험난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훈의 작은 진전들이 모여 희망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을 무렵 저택의 평화는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났다. 박진우 회장의 법무팀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최유라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이었다. 그녀의 친정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고 그들은 돈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그녀를 임시로나마 감옥에서 꺼내왔다. 박 회장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독사는 아직 죽지 않았다. 단지 더 교활한 모습으로 돌아올 뿐이었다. 그 소식은 저택 전체에 보이지 않는 독가스처럼 퍼져나갔다. 직원들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고 다시금 불안한 속삭임들이 복도를 떠돌았다. 민주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는 최유라의 영향력이 여전히 이 집의 벽돌 틈새마다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며 그의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썼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늦은 시간까지 지훈의 방에서 다음 날의 치료 계획을 정리하던 민주는 잠시 물을 마시기 위해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다. 저택의 긴 복도는 희미한 벽등만이 켜져 있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발소리를 죽여 걷던 그녀는 복도 모퉁이에서 갑자기 나타난 인형에 놀라 숨을 멈췄다. 비단 블라우스를 입고 여전히 완벽하게 가꾼 모습의 최유라였다. 오랜만이네, 서민준 씨. 최유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비수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감 생활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더욱 교만하고 차가운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내가 보고 싶었나? 그녀는 고양이처럼 우아하게 민준에게 다가왔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직도 이 집에 있었구나. 대단한 생명력이네. 바퀴벌레처럼 말이야. 최유라는 민준의 얼굴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민준의 숨을 막히게 했다. 아직도 영웅놀이에 심취해 있나 보지. 저 망가진 애를 고쳐서 신분 상승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속삭임은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처럼 사악했다. 민주는 간신히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사모님께서는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아, 걱정도 해주네. 하지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잖니. 변호사도 살 수 있고 어쩌면 침묵도 살 수 있지. 최유라는 지훈의 방문 쪽을 곁눈질하며 잔인하게 웃었다. 저 애는 박진우의 목에 걸린 족쇄야. 저 애가 저 의자에서 평생을 보내야 그 남자는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어. 그리고 네가 희망이라는 헛된 불씨를 계속 지피는 한 넌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위협하는 존재일 뿐이야. 그녀는 민준에게로 몸을 더 기울였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마지막 경고야, 서민준. 네 발로 걸어나가. 조용히 사라지란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방식으로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니.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렸다. 또각거리는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마치 나무관의 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최유라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실행할 여자였다. 하지만 민준의 머릿속에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같이 싸울래요? 라고 말하던 그 작고 용감한 목소리.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잠을 설친 탓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방을 나섰다. 그런데 방문을 열던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의 방문 바로 눈높이에 날카로운 것으로 그어놓은 듯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서툰 필체였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꺼져. 두 글자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유라의 경고는 하룻밤 만에 현실이 되었다. 이 집 안에 그녀의 눈과 귀, 그리고 손이 되어주는 자가 있었다. 민주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이내 분노가 차올랐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즉시 박진우 회장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막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민주는 말없이 그에게 자신의 방문을 가리켰다. 박 회장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굳은 표정을 보고는 의아한 얼굴로 그녀를 따라 나섰다. 복도를 걸어 민준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로 굳어졌다. 꺼져. 그 두 글자는 그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그의 아들을 지키려는 노력에 대한 비웃음이었다. 그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어젯밤 최유라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어젯밤 복도에서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박 회장은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턱 근육이 격렬하게 움직였다. 그의 분노는 조용한 화산처럼 들끓고 있었다. 내가 감히 이 집을 다시 찾아오면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라고 경고했거늘. 그가 나지막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분노는 이제 최유라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주를 받아 이런 짓을 한 내부의 배신자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당장 저택의 모든 CCTV 기록을 확인해 어젯밤 외부 침입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이 방문에 이런 짓을 했는지 샅샅이 뒤져서 내 앞에 데려와. 그리고 그는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미안함 그리고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민준 씨, 당신은 내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소.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요. 그날 오후 박진우 회장은 저택의 모든 직원을 대형 응접실로 소집했다. 평소에는 중요한 손님을 맞이할 때만 사용되던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린 넓은 공간이었다.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한 얼굴로 줄을 서 있었다. 박 회장은 중앙 계단 위에 서서 아래에 도열한 직원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 전체를 압도할 만큼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오늘부로 이 집의 새로운 규칙을 전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서민준 씨는 더 이상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니다. 그는 민준을 자신의 옆으로 불러 세웠다. 민준은 당황했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에 이끌려 그의 곁에 섰다. 서민준 씨는 이제 내 아들 박지훈 군의 공식적인 재활치료 책임자다. 그녀는 나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박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따라서 서민준 선생에 대한 어떠한 무례나 불복종은 나 박진우에 대한 무례와 불복종으로 간주하겠다. 만약 이 집에서 최유라의 그림자를 좇는 자가 있다면 내 손으로 직접 뿌리 뽑아 지옥으로 보내버릴 것이다. 모두 알아들었나? 내 회장님, 직원들의 대답이 긴장감 속에서 울려 퍼졌다. 아무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민주는 박 회장의 옆에 서서 얼굴이 붉어진 채 자신의 노트를 방패처럼 꽉 쥐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두가 주목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 인정에는 그만큼의 위험이 따랐다. 그녀는 이제 최유라의 가장 확실한 표적이 되었다. 그날 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민주는 깨끗하게 닦아냈지만 여전히 희미한 흔적이 남은 문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 밑에서는 더 강한 무언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결이었다. 그녀는 노트의 3페이지 맨 위에 썼다. 12일차. 위협은 진실을 바꾸지 못한다. 지훈 도련님은 나아지고 있다. 최유라는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민준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박진우라는 거대한 방패가 버티고 있었다. 박진우 회장의 엄포 이후 며칠간 저택에는 불안한 평온이 흘렀다. 직원들은 민준의 눈치를 살피며 그녀를 선생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녀의 지시에 이전보다 더 깍듯하게 따랐다. 하지만 민준은 이 거짓된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최유라의 악의는 너무나도 깊어서 공식적인 경고만으로는 결코 뿌리 뽑을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는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고 특히 지훈 도련님의 식사 시간만 되면 모든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의 아침 식사로 나온 전복죽 쟁반 위에서 민주는 자신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죽 그릇 옆에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놓여있는 작은 종지. 그 안에는 익숙한 흰색 캡슐 2알이 담겨 있었다. 김태현 박사가 체포된 이후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약이었다. 누군가가 이 집 안에 누군가가 여전히 최유라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다. 도련님 잠시만요. 민주는 지훈이 수저를 들기 전에 재빨리 쟁반을 가로막았다. 지훈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약이 담긴 종지를 집어들었다. 오늘 아침은 제가 새로 준비해 드릴게요. 이게 더 맛있을 거예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쟁반을 들고 나왔다. 주방으로 돌아온 그녀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만약 그녀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았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뻔했다. 그녀는 즉시 박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흰색 캡슐을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다. 내가 이 집의 모든 쥐새끼들을 다 잡아내겠다고 경고했거늘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회장님 경찰에 신고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민준이 신중하게 말했다. 섣불리 움직이면 배신자가 더 깊이 숨어버릴 겁니다. 저희가 먼저 그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박 회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아슬아슬한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그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밤 하늘이 뚫린 듯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검은 먹구름이 서울의 하늘을 집어삼켰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저택의 거대한 한옥 지붕이 기괴한 실루엣을 드러냈다. 천둥 소리는 마치 거인의 포효처럼 대지를 흔들었다. 지훈은 창가에 앉아 궂은 날씨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무서워요. 그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작은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의 옆에 앉아 부드럽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괜찮아요, 도련님. 그냥 하늘이 조금 화가 난 것뿐이에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민준 자신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폭풍우는 마치 이 집에 닥쳐올 재앙의 서곡처럼 느껴졌다. 그날따라 저택의 분위기는 유난히 스산했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민주는 잠든 지훈을 확인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복도로 나섰다. 그때 그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정원으로 통하는 쪽문의 비상등이 꺼져 있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쏟아지는 빗줄기 너머를 유심히 살폈다. 번개가 다시 한번 밤하늘을 밝혔을 때 그녀는 보고야 말았다. 정원수 덤불 뒤로 재빠르게 움직이는 두 개의 검은 그림자를.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침입자였다. 그녀는 즉시 박 회장의 서재로 달려가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놀란 얼굴로 문을 연 박 회장에게 그녀는 다급하게 외쳤다. 회장님 침입자입니다. 정원에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복도 저편에서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의 방이었다. 두 사람은 망설일 겨를도 없이 소리가 난 곳을 향해 전력으로 달렸다. 박 회장이 먼저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고 민준이 그 뒤를 따랐다. 방 안의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다. 지훈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그의 휠체어 위로 검은 옷을 입은 거구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흠뻑 젖은 머리카락을 얼굴에 붙인 채 증오에 찬 눈으로 빛나는 최유라가 서 있었다. 어머, 우리가 방해했나 보네. 여보, 그녀는 박 회장을 보며 비웃었다. 내 아들에게서 당장 떨어져. 박 회장은 이성을 잃고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하지만 검은 옷의 남자는 전문가였다. 그는 박 회장이 달려드는 것을 가볍게 피하며 팔꿈치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다. 박 회장은 신음하며 뒤쪽 벽으로 나가 떨어졌다. 민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훈과 최유라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이제 끝났어요. 당신은 절대 도련님을 다시 해치지 못해요. 그녀는 공포에 떨면서도 단호하게 외쳤다. 최유라의 입술이 경멸적으로 뒤틀렸다. 증거 따위가 중요한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이 일개 하녀의 말을 믿을까? 아니면 내 말을 믿을까? 그녀는 민준을 밀치고 지훈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 순간 벽에 부딪혔던 박 회장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벽난로 선반 위에 있던 묵직한 황동 촛대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들은 나를 믿을 거고 내 아들을 믿을 거다. 그 말에 지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 느꼈어요. 내 발이 움직이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민준 씨가 다시 느끼게 해줬어요.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나를 아프게 했어. 최유라의 평정심에 금이 갔다. 닥치지 못해 이 쓸모없는 놈. 그녀는 이성을 잃고 지훈의 뺨을 향해 손을 쳐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닿기 전에 민준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운 힘을 다해 뒤로 밀어버렸다. 이번엔 안 돼요. 검은 옷의 남자가 다시 민준을 향해 움직이려던 순간 박 회장이 휘두른 촛대가 그의 어깨를 강타했다. 남자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바로 그때 저택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붉고 푸른 경광등이 비에 젖은 창문을 어지럽게 비추었다. 보안 요원들이 먼저 들이닥쳤고 그 뒤를 이어 경찰관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몇 분 안에 최유라와 그녀가 고용한 남자는 수갑에 채워졌다. 그녀는 복도로 끌려나가면서도 악에 받쳐 소리쳤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독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저 애는 절대 걷지 못할 거야. 평생 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그들이 사라지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훈은 민준의 손을 붙잡고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박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두 사람의 곁에 섰다. 그의 눈시울이 붉었다. 내가 너희 둘을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처음부터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가장 중요할 때 들어주셨어요. 오늘 밤 도련님을 구한 건 바로 그거예요. 박 회장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감사함을 넘어선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내 아들의 목숨을 빚졌소. 절대로 잊지 않겠소. 밖에서 몰아치던 폭풍우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천둥 소리는 이제 낮은 울음처럼 멀어져 갔다. 민주는 지훈의 손을 잡고 그의 흐느낌이 잦아들 때까지 부드럽게 속삭여 주었다. 마침내 소년이 지쳐 잠들었을 때 박 회장은 조용히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 때문에 지옥을 겪었군.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계속 머물러 준다면, 그 애를 계속 도와준다면 다시는 그 누구도 당신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소. 내가 약속하지. 민주는 담요 아래 웅크린 차에 잠든 지훈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의 기억이 가슴속에서 되살아났다. 몇 달간의 노력 끝에 자신의 두 발로 위태롭게 서 있던 아버지의 모습.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사랑이 그들을 틀렸다고 증명했던 그날의 기억.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련님을 위해 남겠습니다. 박 회장의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안도의 한숨이었다. 그렇다면 함께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단단했다. 지훈이가 다시 걷는 모습을 꼭 보고야 말겠소. 동쪽 하늘에서 조용한 새벽빛이 구름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다. 민주는 지훈의 곁에 앉아 무릎 위에 노트를 펼쳤다. 새 페이지의 맨 위에 그녀는 썼다. 21차. 최유라는 사라졌다. 지훈이는 맞서 싸웠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그녀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박씨 가문의 저택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숙청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밤새 CCTV 기록을 분석한 보안팀은 최유라의 침입을 도운 내부 공모자를 찾아냈다. 범인은 뜻밖에도 지훈의 식사를 담당하던 젊은 하녀 김소희였다. 그녀는 박 회장의 서재로 불려왔고 그곳에는 박 회장과 함께 민준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소희는 두려움에 온몸을 떨며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말해. 박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그 자리는 냉혹한 결단력이 대신하고 있었다. 최유라가 시킨 짓이냐, 내 아들의 죽에 약을 타고 침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둔 것이 내 짓이냐고 묻고 있다. 김소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들썩였다. 그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공포에 질려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했다. 민주는 그녀의 떨리는 등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는 아기에 찬 배신자라기보다는 덫에 걸린 작은 짐승처럼 보였다. 소희 씨, 민준이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그게 모두를 위해, 그리고 소희 씨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에요. 그 말에 김소희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사모님께서 작년에 저희 어머니 수술비를 전부 대주셨어요.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은혜였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협박의 서사였다. 최유라는 그 은혜를 빌미로 소희를 옥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심부름이었지만 점차 지훈의 동태를 보고하라는 지시로 바뀌었고 마침내는 약을 타라는 끔찍한 명령으로 이어졌다. 거절하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사모님은 만약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를 회사에서 잘리게 하고 어린 동생들을 길바닥에 앉게 만들 거라고 협박하셨어요. 그 돈이 뇌물이었다고 폭로해서 저희 가족을 전부 망가뜨릴 거라고. 그녀의 고백은 애처로웠지만 그녀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했다. 박 회장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연민과 분노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김소희는 경찰에 넘겨졌다. 그녀는 용서를 빌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가 끌려나간 후 박 회장은 즉시 저택의 모든 직원을 다시 소집했다. 그는 김소희의 배신을 공개하며 최율에게 조금이라도 동조했거나 그녀의 악행을 묵인했던 다른 직원 몇 명을 그 자리에서 즉시 해고했다. 그의 결정은 단호하고 무자비했다. 이 집에서 최유라의 그림자는 단 하나도 남김없이 지워져야만 했다. 저택의 독초가 모두 제거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찾아왔다. 이제 지훈의 방은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한 오직 희망만이 존재하는 성역이 되었다. 민주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라고 판단했다.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을 넘어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낼 차례였다. 그녀는 놀이방에서 먼지가 쌓여 있던 작은 나무 블록 하나를 가져왔다. 그날 오후 민주는 지훈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 나무 블록을 놓았다. 지훈아, 오늘은 새로운 걸 해볼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격려로 가득 차 있었다. 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오른발아, 앞으로 조금만 움직여서 저 블록을 건드려봐 하고 명령하는 거지. 지훈의 눈이 커졌다. 제가요, 제 생각대로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담겨 있었다. 그래, 네가 하는 거야. 네 신경들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지만 이제 깨어나고 있어. 이제 그들에게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줄 시간이야. 옆에서 지켜보던 박 회장은 아들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의 손길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들. 그의 말에 지훈은 용기를 얻은 듯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지훈은 온 정신을 자신의 오른발에 집중했다. 그의 작은 얼굴은 노력으로 붉게 상기되었고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쥔 채 속으로 계속해서 외쳤다. 움직여. 제발 움직여. 1분, 2분.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발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훈의 눈에 실망감이 서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아주 미미하게 그의 발이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경련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떨림은 멈추지 않고 아주 조금씩 1mm씩 나무 블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바닥의 마찰을 이기며 끌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박 회장과 민주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의 발끝이 나무 블록에 가볍게 닿았다. 툭! 그 작은 소리는 방 안의 모든 침묵을 깨뜨리는 거대한 종소리처럼 울렸다. 박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짧은 신음을 터뜨렸다.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 자신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자신의 발과 나무 블록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내가 움직였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버지, 제가 제 발을 움직였어요. 그 순간 박진우 회장의 모든 통제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들 앞으로 달려가 그를 품에 와락 껴안았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다. 참았던 눈물이 아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래, 아들 네가 해냈어. 네가 해냈다고. 그는 아들을 끌어안고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승리였고 기적이었다.
최유라의 저주를 깨부수는 희망의 증거였다. 민주는 조용히 일어나 두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눈물을 닦으며 벅찬 가슴으로 부자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그리고 지훈과의 약속을 지켜내고 있었다. 그날의 승리는 저택 전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지훈은 그 후로 매일같이 나무 블록을 움직이는 연습에 매달렸고 그의 움직임은 날이 갈수록 더 대담하고 정확해졌다. 그날 저녁 지쳐 잠든 지훈을 확인하고 나온 민준을 박 회장이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서민준 씨에게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내 아들에게 삶을 돌려주었고 내게는 아들을 돌려주었소. 내가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소. 그는 진심이었다. 학업을 마치고 싶다면 내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도 보내주겠소. 당신 자신의 재활 클리닉을 열고 싶다면 내가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건물을 지어주겠소. 무엇이든 말이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제 꿈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방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 유일한 목표는 지훈 도련님이 자신의 두 발로 저택의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대답에 박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헌신 앞에서 다시 한번 겸허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나도 당신과 함께 그 꿈을 꾸겠소.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썼다. 27일차. 배신자가 사라졌다. 집은 조용해졌고 지훈이는 더 안전해졌다. 그는 걷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꿈은 기적의 첫걸음이다. 창밖은 고요했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다. 그 별빛 하나하나가 마치 어둠 속에서도 빛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다. 최유라가 떠난 저택에는 더 이상 배신과 공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지 않았다. 그 자리는 지훈의 재활을 중심으로 한 규칙적인 일상과 조용한 희망으로 채워졌다. 민준의 헌신적인 지도와 박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지훈의 상태는 놀라운 속도로 호전되었다. 그는 이제 보조기구를 착용한 채 목발에 의지하여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약하고 위태로웠지만 그의 의지만은 강철과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 회장의 변호사로부터 최유라의 최종 항소심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법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었다. 박 회장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 여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질 셈이군.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 여자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들은 지훈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수저를 내려놓고 이전보다 훨씬 또렷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재판에 저도 가겠습니다. 박 회장과 민준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로 향했다. 지훈아, 네가 굳이 그 끔찍한 기억을 다시 마주할 필요는 없다. 모든 건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게다. 박 회장이 아들을 말렸다. 아니요. 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휠체어를 타고 가지 않을 거예요. 그는 민준과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제 두 발로 직접 걸어서 법정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말에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의 고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악의 앞에서 스스로의 승리를 증명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다. 재판 당일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수많은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진숭그룹의 추악한 스캔들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기자들은 마지막 재판의 결과를 담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진을 치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방송사 리포터들은 현장의 긴박한 분위기를 전하고 있었다. 박 회장 일가가 탄 검은색 세단이 법원 입구에 멈춰 서자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그곳을 향했다. 차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이 길을 트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박 회장의 휠체어가 나올 것이라 예상하며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채소 내린 것은 휠체어가 아니었다. 다리에 단단한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양손에 목발을 쥔 작은 소년 박지훈이었다. 그가 차에서 내려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는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거세졌다. 박지훈 군이 걷고 있습니다. 한 리포터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 외침은 신호탄이 되어 법원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곁에는 민준과 박 회장이 나란히 섰다. 그들은 아들을 부축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곁을 지키며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쏟아지는 시선과 소음으로부터 그를 보호했다. 한 걸음씩 천천히. 민준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첫 발을 내디뎠다. 목발이 돌계단에 닿으며 딱 하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소란스러운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법원으로 향하는 그 짧은 계단은 그에게 마치 끝이 없는 산맥처럼 느껴졌다. 그의 모든 걸음은 고통스러운 싸움이었다. 그가 계단을 오르는 모습은 모든 카메라에 담겨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작은 영웅의 투쟁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마지막 계단을 올랐을 때 지켜보던 군중 속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곧 거대한 함성이 되어 법원 앞을 가득 메웠다. 지훈은 잠시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해냈다. 그는 세상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증명했다. 법정 안은 엄숙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유라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법정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박지훈이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철옹성 같던 평정심에 균열이 생겼다. 그녀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낸 나약한 희생자가 아닌 불굴의 의지를 지닌 생존자를 마주하고 있었다. 지훈은 증인석으로 향하는 대신 법정 중앙에 멈춰 섰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피고인석에 앉은 최유라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목발에 의지한 그의 몸은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다음 행동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지훈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 전체를 울릴 만큼의 힘을 담고 있었다. 당신은 날 망가뜨리지 못했어요. 그 한마디. 그 선언에 최유라의 얼굴이 증오와 패배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그 모습을 보았고 재판장도 그 모습을 보았다. 소년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반박하는 가장 강력하고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는 영구적인 마비가 아닌 기적적인 부활이었던 것이다. 재판은 그 후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최유라 측 변호인단이 준비해온 동정심에 호소하는 전략은 걸어 들어온 소년의 모습 앞에서 힘을 잃었다. 재판장은 그녀의 항소를 기각하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녀의 남은 생은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었다. 법정 경위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팔을 붙잡았을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향해 도끼 어린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군중의 함성은 이전보다 더욱 커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스캔들을 쫓는 구경꾼이 아니었다. 그들은 기적의 증인이 되어 어린 소년의 이름을 연호했다. 박 회장은 아들을 보호하며 기자들 앞에 섰다. 내 아들은 오늘 불의에 맞서 자신의 존엄을 증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한 사람의 헌신과 제 아들의 꺾이지 않는 용기 덕분입니다. 그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다. 그날 밤 저택은 오랜만에 되찾은 평화와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찼다. 지우는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달빛이 비치는 잔디밭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 평생 쓸 에너지를 다 쓴 것처럼 피곤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다. 민준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오늘 정말 잘 해냈어요, 도련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늘의 승리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그 여자는 민준 씨도 상처 입혔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의 어른스러운 말에 민준의 목이 메었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오늘의 기록을 써내려 갔다. 91차. 지훈 도련님이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다. 세상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용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목격했다. 최유라의 힘은 사라졌고 지훈이의 약속은 지켜졌다. 그의 걸음은 불안정했지만 그의 영혼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오늘 그는 단지 자신만을 위해 걷지 않았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왔던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 걸었다. 법원에서의 승리 이후 박씨 가문의 저택에는 진정한 의미의 봄이 찾아왔다. 긴 겨울을 끝내고 피어난 목련처럼 집안 곳곳에는 따스하고 부드러운 생기가 감돌았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경계심 대신 진심 어린 미소가 자리 잡았고 복도를 뛰어다니는 지훈의 서툰 발소리와 웃음소리는 이제 저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다. 최유라라는 이름은 이제 과거의 흉터로만 남았고 그 흉터 위로는 새로운 희망의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목발에 의지하지 않고도 집 안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조금 불안정했고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했지만 그의 작은 두 다리에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강력한 의지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소년의 마음속에는 아직 이루지 못한 단 하나의 꿈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저택 뒤편에 넓게 펼쳐진 푸른 잔디밭 위를 자신의 힘으로 바람처럼 달리는 것이었다. 그 꿈은 소년의 입에서 매일같이 흘러나왔다. 민준 씨, 오늘이 바로 그날일까요? 그는 아침마다 재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대에 찬 눈으로 묻곤 했다. 그러면 민준은 늘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제보다 오늘 분명히 더 가까워졌어요. 달리기는 힘뿐만 아니라 균형과 리듬이 필요해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분명 그날이 올 거예요. 그녀는 그의 조급함을 이해했지만 섣부른 시도가 가져올 위험을 더 경계했다. 박진우 회장은 이제 아들의 재활 과정에 있어서 민준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고 민준의 판단을 묵묵히 따랐다. 그는 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며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단지 아들의 치료사가 아니라 붕괴되었던 자신의 가족을 다시 세운 구원자임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초여름이 다가왔다. 잔디가 가장 푸르고 햇살이 가장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오후, 민준은 마침내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지훈의 다리 근육은 충분히 강해졌고 균형 감각도 놀랄 만큼 향상되어 있었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지훈 도련님이 잔디밭을 달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박 회장의 눈이 커졌다. 그날 저녁 저택의 뒷마당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언론이나 외부 손님은 없었다. 오직 박 회장과 민준, 그리고 처음부터 그들을 묵묵히 지켜봐 주었던 한 기사와 몇몇 충직한 직원들만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원에는 은은한 등불이 켜졌고 테라스에는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 차려졌다. 모두의 시선은 단 한 사람 잔디밭 중앙에 서 있는 작은 소년에게 쏠려 있었다. 지훈은 다리에 보조기구를 단단히 착용한 채 민준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흥분이 교차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풀냄새와 섞인 상쾌한 밤 공기가 그의 폐부를 가득 채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창문 너머로 이 풍경을 바라보기만 하던 무력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두 발로 약속의 땅 위에 서 있었다. 준비됐니? 민준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지훈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준의 손을 놓았다. 그가 혼자 서자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박 회장은 테라스 끝에 서서 아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그의 눈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들아, 아빠에게로 오렴. 천천히 와도 괜찮다. 그의 목소리는 사랑과 격려로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땅을 박차고 앞으로 나아갔다. 첫걸음은 걷는 것에 가까웠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걸음부터 그의 속도는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서툴고 위태로웠으며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달리기였다. 몇 년 동안 휠체어에 묶여있던 소년이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중력을 거슬러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세상의 모든 풍경이 그의 옆으로 빠르게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날고 있다고 생각했다. 짧은 거리였지만 그에게는 세상의 끝에서 끝까지를 횡단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 쓰러졌다. 두 사람은 함께 잔디밭 위로 넘어졌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소리를 냈다. 아버지, 제가 뛰었어요. 박 회장은 아들을 끌어안고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그는 울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래, 아들아, 네가 뛰었어. 네가 해냈다고. 이제 그 무엇도 너를 막을 수 없을 거야. 모여있던 직원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들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어려 있었다. 민준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 광경을 가슴 벅차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노트에 기록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어로도 이 순간의 감동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시간. 민준은 달빛이 비치는 잔디밭을 바라보며 테라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때 박 회장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민준의 옆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오늘 밤 내 아들이 뛰는 모습을 보았소. 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것은 내 생애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어. 그리고 그 기적은 모두 서민준 씨가 만들었지. 아닙니다. 민준이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도련님 스스로가 해내신 겁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길을 안내했을 뿐입니다. 겸손할 필요 없어.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몸을 돌려 민준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 아들의 다리만 고친 게 아니오. 당신은 나를 고쳤고 이 죽어가던 집을 살렸소. 당신은 내게 진정한 아버지가 될 기회를 주었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나는 모르겠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그러니 제발 이 집에 계속 머물러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직원이나 치료사로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말이오. 당신은 이미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민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놀라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 회장은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포겠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요. 당신은 우리 집의 등불이요. 그러니 제발 우리 곁을 떠나지 마시오. 민주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한 그룹의 회장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아버지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녀는 이미 이곳에 속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녀의 펜이 천천히 움직였다. 100개 5일차. 오늘 지훈이가 잔디밭을 달렸다. 멀리 가지도 완벽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 자유를 향한 비상이었다. 그의 웃음 속에서 나는 자유를 들었다. 나의 약속은 지켜졌다. 아버지의 기억은 이 소년 안에서 살아 숨쉰다. 그리고 세상은 기적을 목격했다. 그녀는 노트를 덮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기록은 이제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창밖 달빛 아래 지훈의 발자국이 잔디밭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듯했다. 놓지 마라 민준아. 놓지 않을게요. 그녀는 밤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그 아이의 손도 희망도 절대로요.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지훈은 더 멀리, 더 빨리, 더 강하게 달리는 꿈을 꾸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